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해드리는 라디오, 데일리 라디오입니다. 잠자기 전 편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여러 사연을 묶어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 중반의 6살 유치원생 아들 키우는 엄마입니다. 너무 슬프고 분해서 오랜만에 술을 마시고 이렇게 아무에게도 말 못할 사연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가 돌즈음 되었을 때 지역 맘카페에서 한 친구를 사귀게 되었어요. 저와 나이도 같은데 아이 성별도 같고 심지어 아이 나이도 같고 외동의 성격도 잘 맞아서 맛집도 다니고 좋은 놀이터 공유도 하면서 그렇게 사이좋게 지내오고 있었습니다. 동네에서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고립된 인생을 살게 되는 육아 전반에 걸쳐 가장 친하면서 마음이 통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4년 가까이 되는 그 우정을 버려야 할 때가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언어가 지연인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아직 장애라고 판정이 내려지진 않았지만 아이가 언어가 느린 상황이에요. 신체 발달은 오히려 또래보다 크지만 언어 발달만 느립니다. 그걸 제 친구도 알고 있고 친구 아이는 제 아이보다 생일도 늦지만 정상 발달 아이라 말도 잘하는 아이입니다. 서로 돌 때부터 봐왔기에 친구는 제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다 알고 있죠. 친구는 저에게 남편 다음으로 위로가 되며 힘이 되는 존재였어요. 우리는 자주 만나 아이들끼리도 친하게 지내도록 격려해줬지요. 느리고 거북이 속도지만 저희 아들은 그래도 점점 언어가 늘어가고 쑥쑥 자라고 있습니다. 제 아이 상태를 상세히 말씀드리자면 2돌 지난 후부터 이상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대학병원 다니면서 1년 주기로 발달 검사 중인 상황이에요. 언어치료, 음악치료, 놀이치료를 받고 있고 작년까진 무발화였지만 지금은 4살 중반 정도의 언어 실력입니다. 길어지면 뒤에 발음이 다 뭉개지고 쉽게 자기 표현이 나오지 않으면 다급해하면서 더듬는 모습을 보일 때가 종종 있는 상태예요. 저는 아이가 더 세심한 케어가 필요한 상황이라 생각되어서 1년 전 남편과 상의 후에 워킹맘에서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일보다 아이를 더 신경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제 친구는 워킹맘이고 이번에 승진을 하면서 일이 바빠지게 되었어요. 친구는 시간이 많아진 저에게 자신의 아들 픽업을 부탁했지요. 저희 아이 유치원은 가까이 있었지만 친구네 아들 유치원은 멀리 있었습니다. 저는 자차로 편도 4km 정도의 유치원으로 가서 친구 아들을 픽업해주고 아이 저녁 먹이기, 목욕, 양치, 도시락 식판까지 모두 시켜줬어요. 그냥 아이 데려가서 재우기만 해도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줬지요. 저도 워킹맘으로 아이를 키워봤기 때문에 등하원 도우미를 고용하는 게 너무나도 힘들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무작정 금액을 올리면 돈만 보고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이를 보는 일인데 면접 볼 때 아이 한번 쳐다보지도 않고 지원서를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지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정상적인 분 하루 4시간 정도 쓰기만 해도 150만 원 지출은 최소 비용입니다. 제가 그 어려움을 너무나도 크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무엇도 바라는 것 없이 오로지 일하느라 힘든 친구를 위해 도움을 주고 싶어서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6시 안으로만 픽업하면 된다 했지만 아시잖아요. 부모들이 3시쯤부터 데리러 오는데 가장 먼저 엄마가 데리러 오는 친구가 아이들 사이에서 가장 부러움을 삽니다. 내 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엄마를 기다리는 아이가 안쓰러워서 어느 순간부터 제 아들 픽업 시간인 3시에 아들 픽업하고 바로 친구 아들 유치원으로 가서 4시도 되기 전에 친구 아들을 픽업했어요. 제가 워킹맘일 때 제일 늦게 하원한 아이가 제 아들이었고 그렇게 혼자 놀았던 영향으로 언어가 늦어졌을까 노파심 때문에요. 친구가 저희 집에 아이를 데리러 오는 시간은 밤 9시 전후였어요. 저는 무급으로 하루 5시간 가량을 친구 아이와 놀아줬지만 크게 개의치는 않았습니다. 아이들 둘이 집에서 잘 노는 모습을 보며 한편으로는 뿌듯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거의 한 달 정도를 즐겁게 픽업해주고 신경 써줬습니다. 그러고 다음날 휴일에 밥 먹으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내심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 한 달 가까이 그렇게 아이 신경 써줬으니 밥 한 끼라도 사려고 하지 않을까 하고요. 그런데 다 먹고 본인 것만 결제하더라고요. 좀 서운하긴 했지만 사주겠다고 하고 밥 먹으러 나온 것도 아니고 대가바라고 한 일도 아닌데
마치 밥 한 끼에 모든 대가가 지불된 것처럼 보이면 그게 더 싫어서 그냥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서운한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1인에 2만 원도 안 하는 밥인데 등하원 도우미한테는 시급으로도 충분히 줄 수 있는 돈인데 나는 픽업하면서 기름값 한 번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하고요. 그게 그렇게 큰 욕심이었나 하면서 속상한데 말을 못해서 더 속이 상해 있었습니다. 늘 친구는 저에게 고맙다는 말은 했습니다. 그 후에도 아이 픽업을 계속 부탁해서 자주 해줬어요. 근데 저도 사람인지라 우리 아이를 데려오는 동선보다 훨씬 초과되는 동선을 가자니 체력이 딸리더라고요. 여자아이면 그래도 좀 나았을까요? 어디만 보면 올라타려고 하는 천방지축 혈기왕성한 6살 남자아이 하나도 벅찬데 둘을 보는 게 쌓이고 쌓이니 번아웃이 올 지경이 됐어요. 물론 내색은 안 했지요. 늘 친구가 고맙다고는 했거든요. 고맙다 고맙다 하길래 하루는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마우면 밥 한 번 거하겠어. 그랬더니 친구가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솔직히 네 아들 언어 발달 느린데 우리 애랑 있으면 말도 늘고 도움 되는 거 아냐? 몇 달 새에 네 아들이 우리 아들 보고 배워서 단어 표현도 점점 많아지고 늘고 있는 게 보이는데 오히려 네가 나한테 강승려 줘야지? 하면서 웃더라고요. 뭔가 묘하게 기분이 나빠서 진심이냐 하니 틀린 말은 아니지 않냐고 하네요. 이 아들이랑 어울린 뒤로 우리 아들이 니네 아들 보고 배워서 퇴행 행동도 보였지만 너한테 딱히 말하지 않았다면서 대화가 이상하게 흘러가더라고요. 마치 제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요. 굉장히 당황스러웠지만 잘 인사하고 집에 돌아와서 생각하니 너무 분통 터지고 열받더라고요. 느리고 장애로 보이는 아이 키우면 이런 거 다 감수하고 살아야 하는 건가요? 아직 장애를 진단하기에는 나이가 어려서 장애가 확정된 건 아닙니다. 의사들도 신중하게 접근하는 부분이고요. 자기가 급해서 부탁해서 호의를 베풀어줬더니 아픈 내 아이 걸고 넘어지는 게 너무 속상합니다. 제가 돈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요. 만약 줬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럴 필요 없다며 리턴해줬을 겁니다. 보충 이해해서 내 아들처럼 챙겨줬더니 밥 한 끼 욕심낸 게 죄였나 봅니다. 속상해서 아들 재우고 맥주 2캔 했더니 취기가 올라 주저리 하게 됐습니다. 너무 눈물 나서 남편한테 말도 못하겠어요. 저 혼자 알면 저 혼자 눈물 삼키면 되는데 남편한테 말하면 남편도 분명 속상해서 하루 종일 일에 집중도 못할 게 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익명으로 사연을 작성하게 됐어요. 너무 감정적으로 견디기 힘드네요. 여러분들이 조언 한마디라도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에게는 4년째 사귀는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검소한 여자가 좋아서 이 여자를 택했는데요. 성형 떡칠한 전 여자친구들과는 달랐지요. 수수한 매력이 있었습니다. 물론 미인상은 아니었지만 그만큼 착할 거라고 믿었거든요. 치마도 5,000원에 티셔츠도 3,000원짜리를 입는 사람인데 그런 검소함이 정말 좋았습니다. 화장품도 로드샵에서 가끔 구입해서 사고요. 웬만하면 샘플 받은 걸로 몇 달을 해결하더라고요. 요즘 자기 돈도 아니면서 샤넬, 구찌 가방을 남친에게 아주 당연하게 요구하는 여자들 보면서 내가 여자는 정말 잘 골랐다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데이트하면서 하루 일당급으로 5만 원 정도 하는 아웃백이나 그런 곳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제 하루 1급이 5만 원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일반 평민 기준으로 1급 말씀드린 거고요. 저는 대리급이라 연봉 3,000급입니다. 자세하게는 개인 프라이버시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요. 아무튼 아웃백 그런 곳은 개념 없는 여자들이 남자 졸라서 가는 곳이다 보니 이렇게 사치 부리는 장소는 데이트할 때마다 매번 피해왔습니다. 여자친구하고는 늘 분식점에 가거나 집에서 요리해 먹었네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여자친구가 디올 파우더를 사달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거의 4만 원 조금 넘는 금액이더군요. 그걸 왜 제가 사야 하는지 당황스러웠습니다. 자기 건 당연히 자기가 사는 거고. 그래서 제가 참다 못해 한마디 했습니다. 너도 그런 여자였냐? 그랬더니 삐져있는 것도 좀 그렇고 이렇게 남의 돈을 함부로 쓰게 하는 게 여자들 심리인가요?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할 필요도 없긴 하지만 자기가 쓰고 싶은 건 자기가 구입해서 써야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저는 올해 나이 30세이고 의정부에 나름 괜찮은 주공 아파트도 하나 갖고 있습니다. 제가 여지껏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제 생활력이나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의 자부심이 있습니다. 무일푼에서 시작해서 청약으로 전세 3천에 집을 제 명의로 계약하기까지
저의 일대기를 들으시면 놀라실 겁니다. 솔직히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늘 한 점 부끄러울 것이 없거든요. 그만큼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책임감도 강하고요. 여자친구가 솔직히 집안이 아주 잘 살고 치마 한 벌에 150만 원짜리를 입는 여자라면 어울리려니 하겠지만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거든요. 중산층도 안 되는 가정에서 자랐으면서 황새 따라가다 어디가 찢어진다 그런 소리 했더니 갑자기 화를 냅니다. 가만히 있는 제가 도대체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어요. 요즘엔 그래도 더치페이를 하는 게 맞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개념 있는 사람들은 다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여친과 늘 더치페이를 하는데요. 김치찌개와 불고기 백반을 먹으면 각각 4,500원씩 냅니다. 요즘 4,500원 하는 백반집 거의 없잖아요. 우연히 발견한 곳인데 1시간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긴 하지만 버스 요금 합쳐도 집 근처보다는 저렴해서 자주 가곤 합니다. 제가 남자니까 남자답게 가끔 편의점에서 후식으로 조스바 같은 건 사줍니다. 만나면 잘해주고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매너 있게 차가우면 제가 차오는 방향에 서서 여친을 지켜주고 그러면서 알콩달콩 잘 사귀는 커플입니다. 작년 생일에 초코파이에 초 꽂아서 생일 축하도 해주고 노래도 해줬고요. 여친에게 잘 어울리는 따뜻하고 정말 예쁜 장갑도 선물했습니다. 무려 12,000원짜리였어요. 재작년 생일에는 화장솜을 사줬고요. 실용적인 선물이라며 너무 좋아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정말 좋아했고 아무 말이 없었는데 갑자기 명품 화장품을 제게 사달라는 건 당연히 된장녀들이나 하는 짓 아닙니까? 아직 나이도 어리고 고급 브랜드 안 써도 될 나이인데 말입니다. 제 여자친구는 다른 여자들과 달리 된장녀처럼 행동 안 해서 좋고 돈도 함부로 쓰지 않아서 정말 좋았는데 이번에 많이 달라 보이네요. 속도 다 보이고 속물 근성을 발견해서 그런지 기대가 많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듭니다. 여친이 아직 나이가 어려서 철이 없어서 그런 거겠죠? 제가 나이가 좀 더 있는 오빠로서 넓은 아량으로 이번 한 번은 용서를 해줘야 하는 걸까요? 저는 제 여친이 좀 더 성숙하고 올바르고 아름다운 강한 여성으로 사회에 자리매김을 하는 모습이 될 때까지 앞에서 당겨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주고 싶었는데요. 이렇게 나온다면 정말 헤어져야 하는 건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는 건가 싶기도 했고요. 제가 지금까지 나름 사람을 잘 걸러내는 편에 속했거든요. 여자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늙은 여우가 된다더니 이제 이 여자도 놔줘야 할 때가 온 것인가 싶기도 합니다. 안 믿으실 수도 있지만 제가 찍어서 안 넘어오는 여자는 없었습니다.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있다면 저는 11번도 찍거든요. 여자를 못 꼬시는 건 근성이 부족해서 그럴 확률이 높지요. 요즘 길거리만 지나가도 예쁜 여자가 정말 많습니다. 대학 다닐 때 과에서 제일 이쁜 여자도 제가 찍어서 넘어간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원래는 이 정도 되는 남잔데 지금 여친 그냥 속물근성 없어서 못생겼는데도 만나줬더니 계속 바라는 게 많아지네요. 제가 생활력도 좀 강한 편이고 제 또래들 비해서 알바도 일찍 시작하다 보니 사회 경력이나 사람들에 대한 감도 상당히 빠른 편입니다. 여친한테 아직까지 딱히 못해준 건 없다고 생각됩니다. 여친도 제가 잘한다고 매너 좋다고 말하고 있고요. 계속 말하지만 소위 된장녀라고 불리는 분들과는 절대 못 사깁니다. 만나고 싶지도 않고요. 그래서 지금의 제 여친을 선택한 겁니다. 그런 여친이 제 환상을 깨고 디올이라니? 평소에 추리닝 입고 만나고 2,000원씩 들고 나와서 서로 아이스크림이나 튀김 같은 걸 즐겨 먹는 사이좋은 커플입니다. 그렇게 4년을 만나왔고요. 편의점에서 시원한 사이다 사서 맥도날드의 창가 쪽 자리는 저희 전용 좌석으로 정했지요. 거기서 기분 내면서 마시고요. 뷰도 좋습니다. 직원들도 저희가 가면 딱 알아보더군요. 다른 곳이랑 다르게 주문하라고 강요도 안 하고 에어컨도 빵빵해서 자주 앉아서 데이트하는 장소입니다. 가끔은 제가 도시락도 싸가서 놀이터에서 서로 기분 좋게 먹습니다. 구시대적 발상으로 여자가 반드시 도시락 싸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리해서 도시락 싸가는 것이죠. 그냥 따로 밥값도 안 들면 좋은 거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4만 원짜리는 너무 과하네요. 제가 찌질이도 아니고 엄연한 직장인이거든요. 급여도 적게 받는 것도 아니고 대리급 직책이고 이 정도면 결혼을 생각해도 나름 괜찮은 조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연을 작성하며 다시 검색해보니 듀얼 파우더가 4만 원이 아니라 7만 원이라는 정보를 알게 됐습니다. 내 여자친구는 알고 보니 무서운 여자였구나. 다시 한번 느끼게 됐네요. 자신의 물건은 자기 자신 스스로가 구입하는 게 정석이라고 판단합니다. 만일 제가 여친에게 4만 원짜리 명품 라이터 사달라고 하면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맞는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필요 없는 물건에 돈을 많이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디올은 외국 거라서 외국 사람들 피부에 맞는 거 아닌가요? 한국 사람 피부에 가장 알맞고 괜히 피부도 상하지 않고 더 좋은 브랜드도 많습니다. 괜히 문화 사대주의에 빠져가지고 겉멋만 들어서 물건도 충동적으로 구매하고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여친이 충동 구매하고 나중에 후회할까 걱정되는 거지
제가 돈이 없어서 걱정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본인이 필요한 것은 본인의 노동으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여자친구는 주말 알바해서 월급이 50만 원인데요. 이 정도 벌면 자기가 살만도 하지 않나요?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여친이 먼저 사달라고 한 것이지 제가 먼저 뭘 잘못한 건 없습니다. 속된 말로 제가 부모도 아니고 사랑하는 연인이라는 이유로 노동력 착취를 하거나 대가를 바라는 것은 꽃뱀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여자친구를 훈계하면 그래도 나름 잘 따라와주는 편이라 괜한 걱정을 하는 것 같기도 하네요. 오해할까봐 말씀드리지만 저 원래 이런데 사연 같은 거 안 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너무 상처되는 댓글은 쓰지 말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세 번째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일이 있기 전까지 그냥 평범하게 결혼해서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희 친정이 크게 하던 가족 사업이 코로나 때문에 오늘 내일 하게 생긴 거예요. 솔직히 이렇게 멀쩡히 글 쓰고 있는 제 자신이 놀라울 정도로 상황이 많이 안 좋아요. 날린 돈은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얼핏 계산해보면 30억이 넘어가네요. 그냥 동네 구멍가게 망한 수준이 아니라 규모가 크다 보니 급속도로 망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빚을 져서라도 어떻게든 유지해보려다 이렇게 저렇게 돼버렸네요. 전성기 시절에는 저희 집이 운영하던 사업이 200억 가치가 있었어요. 친정아빠는 어쩌면 깜빵에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를 이 지경까지 키운 아버지에 대한 악감정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울고 죽고 싶고 그런 상태예요. 별것도 아닌 걸로 시비가 붙어서 어제는 엄마랑 동생이랑 싸우고 오늘은 남편이랑도 대판 싸웠습니다. 지금 저는 하루하루 숨이 차고 사는 게 그냥 벅찹니다. 부도란 걸 처음 겪어봐서 앞으로 벌어질 일이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워요. 제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건지 막막하고요. 남편이랑 싸우게 된 것도 엄청 별거 아닌 걸로 시작됐어요. 그게 크게 번져서 싸움이 붙게 됐거든요. 집에는 제가 아끼는 스탠드가 있습니다. 저는 이 조명을 낮이고 밤이고 항상 켜는데 남편이 그걸 항상 꺼놓더라고요. 왜 낮에도 켜놓냐고 하면서요. 조명이 쨍쨍한 조명도 아니고 은은한 조명이라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항상 낮에 켜놓고 생활하거든요. 한 번 끄면 사실 켜는 것도 귀찮고 켜는 순간은 주로 밤인데 밤에는 잠을 자야 되잖아요. 조명과 분위기를 만끽하지 못하기 때문에 끄는 것이 싫었습니다. 친정은 절약이랑은 거리가 멀게 살아왔고 시댁은 완전 자린고비예요. 완전 극과 극이죠. 남편도 그런 영향이 약간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남편은 게임한다고 24시간 컴퓨터 틀어놓고 받으러 가기 귀찮다고 그냥 주차비 돈 내버리고 하는 걸 보면 완벽한 자린고비랑은 거리가 멀거든요. 특히 제 기준에선 가장 아까운 것이 그거예요. 은행 가서 돈 뽑으면 되는데 그냥 집 앞에 있는 ATM 기계에서 수수료 많이 내고 돈 뽑는 거요. 그러는 남편이 저한테 전기세 아깝다는 말을 하는 게 어이가 없더라고요. 본인도 전기 안 아끼는 부분이 있으면서 말이에요. 그러다가 언성이 점점 높아지더니 저한테 이런 말까지 하네요. 집 망한 게 벼슬이냐. 나한테 그만 화풀이 해라. 적당히 좀 해라. 이렇게 말하네요. 저한테 평소에 안 하던 소리를 갑자기 한 걸 보면 분명 저를 깔보는 의도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돈 없어지니 저도 무시하고 싶어졌겠죠. 저희 사이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주 좋았었어요. 오히려 남편이 제 눈치를 보면 봤지 제가 싫은 소리 듣고 살지는 않았거든요. 남편은 그렇게 성질을 내더니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를 못 참고 카톡으로 결국 참아왔던 시댁욕까지 해서 끝을 봐버렸어요. 솔직히 공기청정기 냉장고는 24시간 돌아가는데 은은한 조명 24시간 켜놓는 건 왜 안 되는지 모르겠고요. 그렇지 않나요? 경험치 먹는다고 게임 24시간 틀어놓는 사람이 할 소리인가 싶어요. 저는 게임 같은 거 일절하지도 않습니다. 이번 일 있고 나서 남편이 처음엔 위로도 많이 해줬어요. 육아도 도맡아서 했고 3일 정도는 제 기분 잘 맞춰줬어요. 물론 그건 고마웠고 역시 이렇게 힘들 때 내 편이구나 싶었죠. 근데 오늘은 지쳤는지 별것도 아닌 걸로 성질을 내더니 집을 나가버린 겁니다. 혹시 모르죠. 지친 건지 이제 주도권이 자기한테 넘어왔다고 생각해서 이러는 건지요. 내가 이렇게 힘들어한 것도 겨우 3일이고 뭐 한 달 1년을 징징거린 것도 아니에요. 힘들어서 엉엉 울면서도 아기 밥 먹이고 청소하고 일할 거 전혀 미루지도 않았어요. 전 지금까지 시댁에 쌓인 것도 많아서 폭발했습니다. 선을 넘긴 했지만 남편한테 카톡으로 할 말 다 해버렸어요. 네 엄마 같다고요. 시어머니는 결혼하고부터 저한테 아껴라 말은 계속 그러면서 정작 비싼 밥 대접해드리면 잘만 드시고 돈 드리면 드리는 대로 다 받으시고 했습니다. 저는 사람이 간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태도 싹 달라지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아끼신다는 분이 얼마나 잘 아끼시는지 저희 친정에서 10번 비싼 밥을 사면 10번을 다 얻어먹으시고 우리 성공하면 그 덕에 편하게 살 거라는 그런 말도 하셨어요. 그때도 저희 친정은 사업이 힘든 상황인데도 해외여행 보내드리곤 했었고 전혀 거절하는 것 없이 그냥 냉큼 잘 다녀오셨거든요. 제가 돈 쓰는 건 못마땅하고 사치지만 본인한테 해드리는 건 당연한 걸까요? 계속 점점 더 바라시는 게 많아졌거든요. 제가 참다 제 돈 제가 쓰는데 왜 자꾸 간섭이냐 했더니 결혼할 때 줬던 1억을 돌려달라고 하네요. 그 돈 허투루 쓰는 꼴 못 보겠다네요. 어이가 없었죠. 받기만 한 거 절대 아니에요. 저도 결혼할 때 1억 보탰거든요. 양가 부모님 자산 규모를 비교해보면 당연히 저희 집이 월등히 많았지만 그래도 각각 같은 돈 합쳐서 결혼했는데 돈 쓰는 거 간섭하면서 1억을 돌려달라는 게 말이 되나요? 친정은 저희 부부나 시댁한테 베풀고 주기만 했지 제대로 밥 한 번 대접받은 적 없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항상 누구보다 빨리 계산을 먼저 해버리시는 타입이거든요. 나는 시댁 생신 꼬박꼬박 챙겨도 남편은 친정에 전화 한 통 안 드려서 서운하게 했고 그냥 무늬만 사위였어요. 남편은 자기는 우리 집에 아무것도 한 거 없으면서 오히려 친정이 뭐 사준다 하면 신나서 고르기 바쁘고 맛있는 거 사주면 먹기 바쁜 사람이었어요. 지 엄마랑 비슷해요. 아니 똑같아요. 자기 돈은 아깝고 남 돈은 우스운 사람인 거죠. 그렇게 잘 되면 붙어서 이리 얻어먹고 저리 얻어먹고 덕보더니 망해가니까 이런 말을 하네요. 우리도 바라는 거 없으니까 너희도 우리한테 바라지 말라고요. 이렇게 대놓고 말씀하시던데 이거 들으면서 진짜 속보인다 생각했습니다. 누굴 자기처럼 거지로 안아봅니다. 당연히 결혼은 조건 보면서 하는 건 맞지만 여자들은 결혼해서 남자 덕보고 살기도 한다잖아요. 저는 저보다 한참 떨어지는 남자를 좋아하는 마음 하나로 결혼한 거거든요. 근데 상황이 이렇게 됐다고 같이 살아온 세월이며 정이며 하나도 없었던 것처럼 구니까 너무 소름 끼쳐요. 저는 지금까지 뭐가 됐든 달라고 한 적 한 번도 없거든요. 요즘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며느리한테 한다는 소리가 대뜸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네요. 뭐 누가 환원하지 말랬나요? 그 말을 하던 날 동시에 누구 며느리는 이런 선물을 주더라 이런 소리를 하시는데 정말 열받았어요. 똑같은 말도 상황 보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욕 한 바가지 퍼부었는데 남편은 저한테 오만정 다 떨어졌다고 아이 데리고 나가버렸고요. 물론 대놓고 앞에서 시어머니한테 욕을 한 건 절대 아니고요. 남편한테 참다 욕한 거예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아이 하나 바라보며 쇼인도 부부로만 살아야 할까요? 누가 보면 그냥 조명 켜는 걸로 싸운 별것도 아닌 사연 같아 보이네요. 하지만 이전부터 시어머니 간섭에 참견해 안 그래도 지금까지 겨우 가식으로 버텨왔는데 앞으로는 얼마나 저를 더 무시할지 생각하면 너무너무 힘이 드네요. 아이만 없으면 차라리 극단적 선택을 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의견 남겨주시면 힘이 될 것 같네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번째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결혼해서 아이가 둘이 있는 평범한 40대 여자예요. 제 친오빠는 3년 전에 띠동갑이랑 결혼했어요. 당연히 새언니가 저보다 어린데 크게 신경 쓰진 않았어요. 볼 일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저희 집에선 엄마 같은 경우 오빠만 싸고 돌았었고 아빠는 그냥 무관심으로 방관만 해왔어요. 오빠는 학원에, 과외에 더 할 게 없을 정도로 엄마가 모든 금전적인 지원을 다 해줬고 정말 집에 오면 그냥 상전이 따로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학은 삼수를 해서 지잡대를 입학했어요. 근데 그걸 졸업하고도 취직은커녕 갑자기 공무원 공부한다며 3년인가 놀고 먹다가 보다 못한 아빠가 친구분 회사 어디 소개시켜줘서 지금 거기 다니고 있는 중이에요. 저는 지금껏 정말 과외 한번 학원 한번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엄마가 고등학교 졸업하면 저더러 취직 먼저 하고 야간대학 다니라고 노래를 불러서 내가 이 집 구석에서 탈출할 방법은 좋은 대학 가서 과외하고 돈 벌어서 독립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겠구나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목숨 걸고 공부해서 스카이는 아니고 그 밑에 대학 가서 전체 장학금은 아니어도 차석 장학금은 드문드문 받고 졸업까지 스트레이트로 했어요. 첫 등록금 엄마가 안 내준다고 난리 쳐서 대학도 못 가는구나 하고 친구 집에서 펑펑 울고 있는데 보다 못한 친구 엄마가 그걸 들으시더니 등록금을 대납해 주셨어요. 등록금은 입학해서 알바하고 과외해서 당연히 갚았고요. 지금도 친구 엄마를 제 친정 엄마처럼 생각하면서 계속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대충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저는 친정이랑 연 끊을 만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야기 더 하자면 너무 많아요. 정말 여러 가지 일이 많아서 연을 끊다시피 하고 살고 있어요. 당연히 고등학교 졸업하고 집에서 10원짜리 동전 하나 받아본 적 없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저 혼자 힘으로 다 했어요. 결혼할 때 부모님이 도와주시는 거 구시대적 관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긴 한데요. 차라리 오빠랑 저랑 둘 다 공평하게 스스로의 힘으로 결혼한 거면 제가 억울하지도 않겠지요. 아이 둘 낳을 때도 미역국은커녕 큰애 낳았을 때도 큰애 100일 때 친정엄마가 처음으로 1시간 정도 왔다 가셨다고 하면 믿겨지시나요? 그것도 아이 100일 때문에 온 게 아니었습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오빠가 뭐 사고 쳤는지 마침 저희 집 주변에 볼 일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아이들은 외할머니한테 내복 한번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우여곡절 일이 있고 난 후에 친정이랑은 1년에 한두 번 겨우 연락할까 말까 하고 있고요. 오빠 결혼식도 결혼하기 한 달 전쯤인가 갑자기 연락 와서 여동생 있는 거 아는데 상견례도 안 오고 결혼식도 안 오면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한복 맞춰줄 테니 오라고 해서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들었어요. 오빠 신혼집으로 신도시 신축 30평대 아파트를 엄마 아빠가 사주셨다는 얘기를요. 저는 별로 화도 안 났고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새언니는 결혼식 때 보고 그 뒤로 본 적이 없어요. 저한테 따로 연락 온 적 단 한 번도 없고 저도 안 했어요. 연락처도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얼마 전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았는데 새언니더라고요. 저랑 꼭 만나야 한다고 하길래 잠시 점심시간에 짬내서 만났어요. 근데 저한테 자기는 이제 시부모님 모시는 걸 못하겠으니 제 부모님이니까 저보고 챙기라네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니까 자세히 말하더라고요. 원래 살던 친정 아파트를 처분하고 오빠네에 사준 신축 아파트에서 5분 거리로 이사를 했더라고요. 허구한 날 불러대고 오빠는 엄마가 부르면 가고 엄마 병원 갈 때 마트 장 보러 갈 때 뭐 무슨 일만 있으면 불러대는데 3년 했더니 이제는 못하겠다는 말을 저한테 하네요. 그리고 자기들 이번에 아파트 팔아서 이사 갈 거라 하더라고요. 제 오빠는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다가 새언니가 이사 가야 임신할 거라고 했더니 알겠다고 했는데 그걸 듣고 엄마가 당연히 난리가 났고 그래도 제가 딸이니 옆에서 챙기겠다고 하면 괜찮으실 것 같다고 도와달라네요. 그래서 제가 오빠한테 엄마랑 제 사이 이야기 못 들었냐고 했어요. 내가 왜 새언니도 지난 3년간 한 번도 못 봤겠냐고도 말했지요. 그리고 우리 애들 그래도 새언니 조카인데 이름은 아시냐고 오빠가 나한테 전화해서 안부 묻는 거 아마 한 번도 본 적 없을 거라고 저는 친정도 없고 부모도 없이 사는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내 부모가 맞긴 맞지만 나는 이제 그 사람들한테 할 게 없으니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새언니가 그래도 부모님인데 너무 독한 거 아니냐고 하네요. 그래서 내가 독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집에서 살아남으려고 독해진 건 맞다고 하고 대화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른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자꾸 와서 안 받았더니 오빠도 전화가 오기 시작하네요. 자기 지금 죽을 맛이라고 도와달라고 하소연을 하네요. 그냥 읽고 씹어버렸어요. 남편한테 이거 말했더니 저를 가만히 바라봐주면서 마음 많이 상했겠다며 자기가 애들 볼 테니 친구 만나서 술 한잔하고 오라네요. 제가 마음 기댈 친정은 없지만 결혼 하나는 잘한 것 같아서 행복했습니다. 저희는 맞벌이 중이라 애들 오후 시간은 시어머니가 애들 봐주시는데 아까 퇴근하고 애들 데리러 갔더니 시어머니가 저더러 얼굴이 안 좋다고 언제 집에 가서 저녁 먹고 하냐고 저녁 먹고 가라고 밥 차려주시는데 눈물이 펑펑 났어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밥 차려주시는 게 저한테는 너무 평범한 일이 되어버렸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친정엄마가 저한테 마지막으로 언제 밥을 차려주셨었는지 기억이 나질 않네요. 중학교 때 이후로 저는 아침도 혼자 챙겨 먹고 저녁도 집에 있는 반찬으로 혼자 챙겨 먹었거든요. 고기는 혼자 구워 먹으면 나중에 엄마한테 등짝을 맞아서 주로 김치랑 김이랑만 먹었어요. 아직도 어릴 때 오빠 스팸 뺏어 먹었다가 혼났던 기억 때문에 스팸만 보면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이 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너무 어릴 땐 원래 평범한 가정집이 다 이렇게 살아가는 줄 알고 받아들였던 거고요. 다행인지 뭔지 급식비는 잘 내주셔서 학교 급식은 늘 맛있게 먹었었어요. 새언니 만나고 와서 시어머니가 저 우는 거 보시더니 그냥 옆에서 말없이 안아주셨고 국 식는다고 얼른 먹어라 하시는데 정신이 번쩍 나네요.
냅다 거절하긴 했지만 이게 옳게 살고 있는 건지도 회의감이 들어요. 친정 부모님 때문에 하루 종일 일에 집중도 못하고 갈팡질팡 실수도 많이 한 것 같아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제 사연을 얘기하는 것도 처음에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도 부모님이니까 절대 가족은 끊어질 수 없는 관계라고 하시더라고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연락이 오는데 완전한 단절이 아니다 보니 더 애매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친정 엄마, 제 친엄마 확실히 맞고요. 친정 아빠도 제 친아빠 맞습니다. 그래도 좋은 남편, 좋은 시어머니, 토끼 같은 아이들도 두고 제 인생은 충분히 복받은 것 같은데 마음 한켠이 안 좋네요. 제 이야기에 공감이 잘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5번째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무에게도 말 못할 사연이라 이렇게 익명으로 글을 씁니다. 너무 창피하기도 하거든요. 정신 차리라고 하시든 참으라고 하시든 뭐라도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남자친구 집에 초대를 받게 되었어요. 남자친구랑 사귄 지도 좀 됐고 결혼도 생각 중이라 상견례 같은 건 아니지만 서로 얼굴도 익히고 친해질 생각에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갔어요. 밥 먹고 있는데 어머니가 남자친구에게 맥주 심부름을 보내시더니 저만 남았을 때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결혼하는 거 나는 반대다. 저는 첫 만남에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침착하게 그 이유를 물어봤어요. 반대 이유는 아주 구체적이었어요. 외모가 마음에 안 들어. 나는 뚱뚱한 사람을 싫어한다. 너무 자기 관리를 안 하는 거 아니니? 그리고 네 얼굴 타고난 관상부터 너무 안 좋구나. 눈빛이 탁하고 빈티가 나는 빈상이야. 너를 닮은 손주가 태어나면 손주도 못생겼을 것 같다. 저는 키는 165cm에 몸무게는 58kg이에요. 제가 통뼈라서 뚱뚱해 보인다는 말을 많이 듣기는 해요. 그래도 실제로 몸무게만 보면 엄청 뚱뚱한 편은 아니에요. 키도 어느 정도 있고 절대 키가 작은 편은 아니라서 몸무게도 정상 체중 범위예요. 조금 통통하게 보실 수는 있지만 절대 뚱뚱은 아니거든요. 여자한테 초면에 그렇게 말하는 거 당연히 상처받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살찐 모습은 노력하면 충분히 변할 수 있는 거라서 그냥 그러려니 했었는데요. 관상에 대한 건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건 제가 노력해도 변할 수가 없는 거 아닐까요? 눈빛이 탁하고 빈상이라는 것도 절 닮은 손주를 보기 싫다는 것도 너무 듣기 힘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한테 반대하셨던 이유가 이혼가정이라는 거였어요. 너처럼 이혼 가정에서 자란 애는 나중에 꼭 문제를 일으키더라고. 사랑을 못 받고 자라면 애정 결핍이 생길 수밖에 없지. 그런 성격은 나중에 자식 키울 때도 다 아이한테 안 좋은 영향이 간단 말이야. 그리고 자란 환경이 이혼 가정인 사람은 이혼을 너무 우습게 알아. 자식 다 낳고 가정 다 꾸리고 잘 살다가 갑자기 네가 이혼하겠다고 협박이라도 하면 우리 아들 어쩌니? 자식은 부모 인생을 그대로 닮아간다고 하는 거야. 이혼도 되물림 된다는 말 못 들어봤니? 결혼해도 정상적인 환경에서 자란 여자랑 해야지. 상처를 많이 받았지만 그래도 사실관계는 정정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혼 가정에서 자라지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사이가 안 좋긴 하셨지만 그래도 제가 성인이 된 이후에 이혼을 하셨어요. 두 분은 서로 이혼하기로 하셨지만 제가 사랑을 못 받고 자라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제 말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혼 가정에서 자란 것을 문제 삼으셨으면서 이혼 시점이 성인 이후라고 해도 설득이 되지 않았어요. 그냥 완강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도 있는데요. 참 이유도 많죠. 그만큼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나 봐요. 더 있으니 차근차근 이어서 얘기해 드릴게요. 세 번째 이유는 제가 모아둔 돈이 너무 적다는 거였어요. 대학 학비를 부모님이 딱 일시불로 줄 형편이 안 됐어요.
그래서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제 학창 시절 친구들도 대부분 대출을 받아서 대학을 졸업했어요. 부모님이 다 지불해 주신 친구는 한 명도 없었어요. 물론 제가 우물안 개구리로 살았을 수도 있고요. 능력이 부족해서 연봉이 낮은 걸 수도 있지만요. 요즘 세상에 여자는 능력도 있고 살림도 잘 해야 하는데 저는 능력도 낮고 사치 부리는 걸 보니 살림도 잘 못할 것 같다고 하셨어요. 요즘에는 인스타그램에서 친구들 보면 호캉스도 하고 돈도 펑펑 쓰는데 나름대로 안 먹고 안 입고 열심히 모았다고 생각하던 제가 그런 말을 들으니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학자금 대출 갚느라 모은 돈이 적은 것뿐 제가 사치 부린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네 번째 이유도 있는데요. 저희 엄마 집이 LH 임대주택이라는 게 이유였어요. 저희 엄마더러 그 나이에 뭘 했길래 남들 다 있는 집이 없냐고 하시더라고요. 경제관념도 못 물려받고 배운 게 없어서 돈도 굴릴 줄 모를 것 같고 사치도 있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 저랑 아들이 결혼하면 아들이 고생길이 훤하다고 하셨어요. 저희도 원래는 자가집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성인이 된 이후에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고 이혼하면서 재산을 분할할 때 집을 팔게 됐었어요. 원래는 두 분이 재산을 합쳐서 집이 있었던 건데 이혼하시고 나누다 보니 절반이 된 데다가 이젠 사시려고 해도 집값이 너무 상승해서 못 사고 계신 상황이에요. 다섯 번째 이유가 마지막 이유인데요. 제 옷차림이 별로라고 말하셨어요. 남친 부모님을 만나러 오는 자리에 옷이나 가방을 신경을 전혀 안 쓴 게 너무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옷은 싸구려를 입은 것 같고 그 나이에 그런 가방을 매는 게 너무 이상하다고 하셨어요. 아까는 저한테 사치 부리느라 돈도 못 모았다고 하셨는데 반박하고 싶었지만 제가 어머니랑 싸워서 이길 수도 없고 그냥 제가 마음에 안 드시나 보다 하고 잠자코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그냥 집에서 밥 먹는 거라 너무 부담 갖지도 말고 제발 편하게 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평소 입던 대로 입었는데 보기 안 좋았나 봐요. 저는 옷이나 가방 사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거든요. 처음에는 뚱뚱하다고 하시거나 자기 관리하라거나 돈 모으는 얘기하셨어서 제가 노력하고 고칠 수 있다는 대답을 했었어요. 그건 노력하면 고칠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점점 저 그런 사람 아니라고 설득할수록 제가 노력할 수 없는 부분까지 말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엄마가 LH 임대 아파트 사시는 것부터 해서 이혼 가정 얘기까지요. 진짜 눈물이 날 뻔했던 건 남자친구가 맥주 심부름 갔다 돌아오니까 저랑 별 특별한 얘기 주고받은 적 없었다는 듯이 태연하게 저를 대하시더라고요. 아들 앞에서 나쁜 엄마 되기 싫은 것도 있었겠죠. 저는 그 자리에 있는 1분 1초가 너무 힘들어서 갑자기 급한 일 생겼다고 말하고 바로 나왔어요. 남자친구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저는 충격이 커서 하루 동안 연락 오면 간단히 대답하는 정도로만 연락을 유지했어요. 제가 다른 집안에서 이렇게까지 반대할 조건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남자친구와 사이는 정말 좋았어요. 남자친구는 성실하고요. 제가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제발 허락해달라고 빌어봐야 하는 걸까요? 살을 빼고 좋은 옷도 사고 좋은 가방도 사서 외모가 업그레이드 되고 뭔가 달라졌다 싶으면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헤어져야 하는 걸까요? 헤어지고 새로운 남자를 만나면 그 남자 집에서는 저를 반대하지 않을지 걱정부터 됩니다. 혹시 반대를 이겨내고 결혼하신 분 있으신가요? 차라리 남친이 재벌 2세나 엄청나게 대단해서 범접할 수 없는 존재였다면 깔끔하게 내 주제를 인정하고 포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같은 직장입니다. 물론 연봉은 다르지만요. 만약 헤어진다면 일하다가도 계속 마주치게 될 텐데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글을 쓰다 말고 남자친구가 전화와서 방금 통화하고 왔는데요. 아마도 남자친구랑 헤어질 것 같아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시간을 갖자고 했는데 느낌에 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남자친구에게 그날 집에서 있었던 일 모두 사실대로 다 말했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상처를 줬는데 붙잡을 자격도 없다면서 헤어지길 원하는 건지 어떻게 해줄지 묻더라고요. 저는 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알겠다고 대답하더라고요. 이 대화가 끝나고 저는 사실상 헤어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저랑 계속 사귀고 싶었다면 상처를 줘서 붙잡을 자격이 없다고 할 게 아니라 어떻게든 미안하다고 하거나 제 기분을 풀어주려 하거나 부모님을 설득하려 하거나 뭔가 하려고 했을 거예요. 많은 생각이 드는 밤입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옷이나 가방처럼 옷차림에 신경을 써야 되고 화장도 예쁘게 잘해야 되고 보여지는 외모가 엄청 중요하다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됐거든요. 20대 초반에는 이런 거 신경 안 쓰고도 아쉬운 소리 들을 일도 없었고 저는 남들 시선보다는 내면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선입견을 가진 사람들을 마냥 나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첫 만남부터 선물을 들고 가거나 너무 격식 있는 옷을 입고 가면 되려 부담스럽게 여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오늘 안면을 트고 서로 친해지고 나면 저도 종종 선물도 드리려고 했었지요. 그렇다고 완전 빈손으로 간 건 아니었습니다. 롤케이크 하나는 사들고 갔어요. 백화점에서 파는 선물 세트나 과일 세트 같은 건 첫 만남에 너무 부담스러울 거라 생각했거든요. 지금도 계속 의문이 들어요. 제 첫 인상이 만약 괜찮았더라면 제가 이혼가정인 것도 괜찮을 수 있었을까요? 이혼가정이라는 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지만 고칠 수 있는 건 고쳐야 엄마를 욕먹일 일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너무 형편없게 굴어서 괜히 우리 엄마까지 싸잡아서 욕먹은 것 같아서 창피하기도 하고 엄마에게 죄송하기도 해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편하게 입고 오라고 했다고 진짜 편하게 입고 간 것도 생각해보면 잘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나름대로 옷차림 고민 많이 했었어요. 조금 억울한 것도 있네요. 어머니 만나기 전에 남자친구한테 옷을 살지 말지 계속 물어봤거든요. 남자친구가 정말 괜찮다면서 나도 후드티에 청바지 입고 갈 건데 제발 그냥 편하게 입고 오라고 했었습니다. 그때 말해줬더라면 옷을 샀을 텐데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평소에 입던 옷 입고 간 거였습니다. 가방은 사실 신경 써야 하는지도 몰랐어요. 항상 매던 거 고민 없이 메고 갔습니다. 어머니 만나기 전에 미리 어머니에 대한 사전 정보를 들었었는데요. 사치스러운 걸 싫어하고 거칠애를 싫어하신다고 전해 들었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신경 쓰는 게 더 독이라고 생각했어요. 오늘 남자친구랑 통화하면서 알게 된 건데 저를 만나기 전부터 남자친구에게 조건이 마음에 안 든다며 계속 얘기했다고 하네요. 근데 남자친구는 그런 건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굳이 저한테 전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인상이 정말 선해 보이셨어요. 성격도 고상하실 것 같은 분이셨는데 제가 너무 마음에 안 들었나 봅니다. 절 이렇게나 미워하고 싫어하는데 어떻게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저도 생각해보면 그건 너무나 끔찍한 일인 것 같아요. 그냥 친구 집 놀러가서 밥 한 끼 먹는 것처럼 가볍게 생각하고 간 게 잘못이었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가 저에게 그동안 아무런 말을 안 했어서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싫어하는 줄도 모르고 무방비 상태로 간 제가 너무 바보 같습니다. 만약 미리 알았더라면 조금 더 신경을 쓰지 않았을까 후회도 되네요. 앞으로는 저를 포장하는 법도 배워야 하는 걸까요? 안 좋은 점을 억지로 숨기며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너무 사랑한 남자친구라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원래 결혼이 이렇게 힘든 거였나요? 대한민국의 모든 결혼하신 분들이 존경스럽습니다. 부럽기도 하고요. 결혼하신 분들의 댓글을 남겨주시면 많은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모두 좋은 밤 되세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6번째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인생이 너무 끔찍하고 슬퍼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는 결혼 3년 차의 나이는 30대입니다. 그리고 맞벌이하는 평범한 기혼 여성이죠. 간단하게만 쓰겠습니다. 이런 사연을 쓰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언젠가부터는 친구들에게 고민을 털어놓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공개적인 곳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사연을 쓰고 있습니다. 세상이 정말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요즘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을 해야 되나 심각하게 고민 중입니다. 결혼하면서 억울한 거 따져보면 솔직히 한도 끝도 없지만 이해하고 넘어간 것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된 거 오늘 쌓인 거 전부 다 얘기하고 남편이랑 시어머니한테 댓글도 보여줄까 싶어요. 그리고 이혼 통보하려고 합니다. 보통은 결혼할 때 돈 부담을 나이가 많은 남자 쪽에서 더 많이 부담하잖아요. 저는 4살이나 많은 남편과 결혼했는데도 반반씩 내고 결혼을 했습니다. 억울하긴 하지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물론 돈은 오빠가 더 많이 벌어요. 근데 자기는 여기저기 돈 쓸 데가 있다면서 제외하더라고요. 시댁은 결혼할 당시에 한 푼도 보태주지 않으셨어요. 지금 생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랑 겨우 10만 원 차이로 내고 있어요. 사람들은 저더러 돈 보고 오빠랑 결혼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야말로 너무 들을 때마다 억울한 얘기거든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남편과 제 생활비 부담 비율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 죽어도 모르겠죠. 다 필요 없고 제가 이 사람을 만난 이유는 성실해서였어요. 자수성가했거든요. 어려운 환경에서 아무것도 없이 그 자리까지 올라갔던 것을 보니 사람이 정말 부지런하고 성실하구나라고 느꼈고요. 그래서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와 비슷해서 호감이 무척 갔었어요. 저는 힘들 때 나약하기 그지 없었지만 멘탈이 강한 이 사람이 하염없이 부럽고 배울 점이 있다 싶어 결혼했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보니 그냥 자격지심 투성이네요.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의 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3살 때 돌아가시고 쭉 고아로 자라왔어요. 그 당시 친누나가 누군지도 모른 채 남의 집에서 집살이 쭉 해오시다가 20살이 되고 나서 하나뿐인 핏줄을 찾으셨고 부산에 정착하시고 가장 못 사는 동네에서 그렇게 저를 낳았다고 해요. 기타를 좋아하고 음주를 좋아하시던 아버지는 저를 낳고 나서부터 술이랑 담배도 다 끊으시고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그렇게 열심히 산 덕분에 꼴리지 않는 삶을 사셨고 제 동생이 그 뒤에 태어났는데 동생은 전교 회장을 할 만큼 똑똑했어요. 그리고 동네에서도 알아줄 만큼 잘 살게 되었지요. 글을 쓰면서도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고 서러워서 눈물이 흐르네요. 그러다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거든요. 대외 활동도 많으신데 새벽에 집에 오시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리고 가해자 차량은 벤츠 스포츠카였고 우리 아빠 차는 고작 SM5였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우리 집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그나마 아버지가 늘 비상시를 대비해 오셨기 때문에 다행히도 빚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 못 살았던 집에서 살았으니 갑자기 가난해진 것에 바로 적응을 했었어요. 그런데 막내 남동생은 초등학교에서 회장하고 중학교에서 회장하다가 원래 수시는 서울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실력에 정시 등급도 그 정도 점수가 항상 나왔었는데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혼자 계신 어머니를 보살펴야 한다는 이유로 그냥 부산대를 진학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남동생은 무직입니다. 취업 준비생이라고 할 수 있죠. 내 나이 27살에 아버지 돌아가신 거 트라우마로 남을 만큼 충격적인데 하물며 잘 나가던 내 동생이 느꼈을 엄청난 충격의 크기는 제가 감히 상상해 볼 수도 없겠네요. 저는 이렇게 불우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도 남동생과 의지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리고 나쁜 길로 새지도 않고 바르게 잘 자라왔지요. 그렇다 보니 아버지를 닮고 성실한 남편에게 사랑에 빠져서 결혼까지 하게 된 거고요. 이렇게 사랑에 푹 빠졌던 제가 뭐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게 된 건지를 말씀드려야겠네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사건은 시어머니 고무장갑 사건 때문입니다. 시어머니가 제가 설거지할 때마다 사사건건 와가지고 고무장갑을 끼라고 한마디씩 옆에 와서 던지는 거예요. 저는 고무장갑을 끼면 손끝에 느낌이 덜어서 이게 깨끗이 씻겨진 건지 아닌지 느낌을 알 수가 없어서 싫거든요. 그래서 안 끼고 하는 건데 왜 이런 걸 간섭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남편한테 이렇게 하소연했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더 가관입니다. 엄마가 말하는 거니 그냥 들으라네요. 그러면서 저보고 요즘 정신이 이상해진 것 같다고 정신치료를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이렇게 자기 엄마만 싸고 돌 줄 알았으면 저는 아마 결혼 시작도 안 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엄마한테 찍소리 한마디도 못하는 마마보이랑 결혼한 건 아닌데 말이죠.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네 부모님은 이혼 가정이에요. 이혼 후에 어머니 혼자 3남매를 키웠죠. 첫째는 형님이고 둘째는 아주버니고 셋째가 남편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제일 막내면서 어머니를 끔찍히 아껴요. 이 집도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왜 막내가 제일 효자인 걸까요? 그리고 이번에 어머니 차를 뽑아드린다면서 벤츠 스포츠카를 알아보고 있더라고요. 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차라서 트라우마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벤츠 스포츠카를 사려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건 저를 단단히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도 벤츠 마크만 봐도 덜덜 떨릴 정도거든요. 얼마 전에는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남동생 계속 취업 못하고 있으면 자기 회사 취직하라고. 솔직히 저보다는 남편이 돈 잘 벌고 성공했으니 존경하고 인정하긴 하는데요. 남편 회사는 취업 시장에서 바라보면 그냥 쳐주지도 않는 중소기업이거든요. 제 남동생이 지금 3년째 취업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능력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눈이 높아서예요. 그런데 그냥 능력 없는 취급을 하고 자기 회사 들어오라니. 제 남동생 스펙은 충분히 대기업도 노려볼 수 있는 정도예요. 괜히 중소기업의 첫 직장 잘못 잡았다가 나중에 이직하려고 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면접관이 제 남동생더러 능력 없어서 그런데 갔다는 식으로 평가하면 어쩌려고 그러는지 저는 덜컥 겁부터 나는데 남편은 그냥 천하태평이더군요. 저를 생각해주는 척하면서 뭔가 엿먹이고 싶은 거겠죠? 제 동생까지 걸린 일이니 당연히 신중해야죠. 이렇게 이혼을 해야 하나 고민 중인데 괜히 동생이 남편네 회사 갔다가 제가 이혼하면 동생은 난처해질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제 동생은 학창시절부터 친했던 소꿉친구랑 15년째 연애 중인데 그 친구가 연예인 준비하더니 얼마 전에 찍었던 드라마가 대박이 나서 몸값이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드라마 제목을 말씀드릴 순 없지만 여러분들 다 아실 만한 그런 드라마예요. 15년을 연애하고 여자친구는 대박이 났는데 제 동생은 중소기업 입사하면 여자친구 앞에서 면이 안 서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냥 저희 남편은 제 동생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공감 능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저한테 자꾸 정신과 가보라고 하지요. 명절 때 남동생이 여자친구 데리고 저희 집에 왔었는데요. 이번에 출시하는 신제품 광고 모델로 남동생 여자친구를 써도 되겠냐고 묻더라고요. 제가 남동생 여자친구한테 가서 회사 핑계 대면서 절대 해주지 말라고 말했어요. 제가 사실 마음이 약해서 바보같이 남자를 골랐는데 가만 생각해보면 분명 더 괜찮은 남자랑 결혼할 수 있었거든요. 제가 남동생 여자친구 어릴 때부터 봐왔고 얼마 전에 술도 같이 먹었는데 인맥이 짱짱하더라고요. 어쩌면 저도 남동생 여자친구 인맥 통해서 연예인이랑 연애할 수 있을지도요. 연예인들은 보통 자기들끼리 연애하거나 아는 사람들끼리 연애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생활비도 거의 반반씩 부담하는 제가 왜 고무장갑 같은 걸로 시어머니한테 눈칫밥 먹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태어나고 침착하게 글을 썼지만 계속 아버지 생각나서 눈물 나고 현실은 시궁창입니다. 부부 갈등도 이혼 사유가 되겠지요? 진지하게 댓글 부탁드리고 댓글 바탕으로 남편이랑 시어머니한테 통보하러 갈 겁니다. 얼른 이혼도 하고 위자료도 받고 자유의 몸이 되고 싶네요. 보여드릴 댓글이니 너무 공격적인 댓글은 적지 말아주세요. 글을 다 쓰고 보니 속이 후련하고 가뿐한 기분이 드네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7번째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30대 기혼 여성입니다. 저에게 어린 시절은 그냥 지옥처럼 떠올리기도 싫을 만큼 끔찍했는데요. 저는 새엄마와 함께 자랐습니다. 새엄마는 제가 5살 때 유부남인 아버지와 외도를 해서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상간녀였던 사람이 기존 안사람을 내치고 안방에 들어오게 된 거죠. 저를 낳아주신 친엄마는 이혼하고 떠나서 얼굴도 모릅니다. 새엄마는 어렸을 때 저한테 정말 모질게 대했어요. 제 기억상 새엄마가 저를 안아줬던 적이나 따뜻하게 말 건넸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아주 다정하고 따뜻한 아내였는데요. 저와 단둘이 있기만 하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했던 행동들을 비꼬거나 비웃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와 새엄마 사이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났어요.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많이 사라졌지만 제가 어릴 땐 남아선 호사상이 있었지요. 저는 배다른 자식인데 여자이기까지 하니 남동생이 자라면서도 저는 지속적인 차별 속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남동생이 혼자 놀다가 넘어지기라도 하면 새엄마는 손에 들고 있는 물건을 저한테 던지면서 일부러 그랬다고 쌍욕을 퍼부었습니다. 저도 어린 나이인데 당연히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하루는 생리대 살 돈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했는데 새엄마가 나중에 저를 따로 불러서는 왜 그런 걸 아버지한테 말하냐고 하면서 수치심도 없냐고 면박을 줬습니다. 그래서 생리 때만 되면 저는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곤 했었습니다. 명절이면 다른 친척들 앞에서도 저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했고 아버지와 제 사이에 이간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유도 모르고 아버지에게 자주 맞았고 항상 위축되어 살았습니다. 너무 분하고 억울했지만 그렇다고 가출할 용기도 없어 그냥 무력하게 하루하루 살아왔죠. 학교 마치고 집에 오면 초등학생인 저에게 설거지나 청소, 빨래를 다 시켰습니다. 그리고 새엄마 팬티도 제 담당이었는데요. 꼭 세탁기를 돌리지 말고 손빨래를 하라고 했었죠.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정도가 되니 생활비는 스스로 알아서 벌어서 해결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를 다니면서 파파이스라는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했습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 고등학생 때 조금씩 모아뒀던 돈으로 다른 지역으로 혼자 이사해서 고시원에서 생활하며 대학을 다녔습니다. 대학 등록금은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해결했지요. 알바비 받은 돈으로 점점 대학과 가까운 지역으로 이사하면서 결국 대학을 정상적으로 졸업했습니다. 설거지 알바하다가 손가락 습진 생겨서 볼펜도 잘 못 쥐었었는데 그 손으로 새벽에 공부하면서 열심히 취업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안정적인 곳에 취업을 해서 살고 있습니다. 취업 이후부터는 가족들과 완전한 단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결혼도 했는데 시부모님께 저희 부모님은 돌아가셨다고 말씀드리고 상견례 없이 결혼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남동생이 어떻게 알았는지 저희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가족끼리는 동사무소에서 주소를 알아낼 수 있다고 하더군요. 형제 관계는 안 되고 부모 자식처럼 직계 관계만 된다고 하더라고요. 소름 돋았습니다. 와서 하는 말이 새엄마가 지금 자궁경부암에 걸려서 암투병 중이라고 하네요. 한편으론 씁쓸했어요. 그렇게 독한 인간 어떻게 사는지 참 궁금하기도 했는데 말로가 암투병이라니 웃기지도 않더라고요. 남동생이 힘들었겠다 싶을 즈음 대뜸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더군요. 그동안 드러났던 보험들은 아버지 사업 어려워지면서 옛날에 다 해지했고 수술비도 없어서 지금 1년째 고생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면 모르겠는데 새엄마는 고민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 했더니 남동생이 저에게 화를 냅니다. 키워준 정을 무시하냐고요. 사람이라면 그간 키워준 은혜를 생각해서 간병은 못하더라도 수술비는 보태야 하지 않냐고요. 황당했습니다. 솔직히 아버지가 암투병 중이라고 해도 저는 수술비를 댈지 말지 고민해봤을 것 같아요. 저를 괴롭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친아버지가 맞는지 의아한 순간들이 많았거든요. 친아버지 문제라도 한참을 고민했을 문제인데 저를 그렇게 악독하게 괴롭히던 새엄마 병원비를 달라고 하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었습니다. 너는 니네 엄마가 우리 아버지랑 바람펴서 너 낳은 거 알고는 있어? 남동생은 무슨 영문인지 모르는 듯 했습니다. 하긴 남동생을 본 마지막 모습이 초등학생이었고 많이 어리기는 했지요. 남동생이 동사무소에 가도 제가 살고 있는 주소를 알아낼 수는 없으니 아마도 저랑 직계가족인 아버지나 새엄마 신분증으로 등본을 떼본 것 같았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새엄마 밑으로 입양돼서 가족관계상 새엄마가 뜨거든요. 그 말은 남동생 시켜서 저에게 찾아가기만 하면 돈을 빌려줄 거라 확신했던 것 같은데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연락이 계속 닿았으면 모르겠는데 저는 시댁 식구들한테 부모님 돌아가셨다고 말했을 정도로 아무 연락도 안 하고 살았는데 말이에요. 그만큼 어린 시절 제 모습이 호구처럼 보였나 봅니다. 굳이 아무것도 모르는 남동생 시켜봤자 본인만 망신일 텐데 말이에요. 남동생이 저한테 무슨 말이냐고 묻길래 모두 다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 엄마 때문에 친엄마를 잃었고 그 집에서 사람 대접도 못 받고 지냈는데 무슨 키워준 은혜냐고요. 너 최신형 컴퓨터 생일 선물로 받을 때 나는 패스트푸드점에서 남이 먹은 쓰레기 치우고 있었어. 교복도 새 거 입어본 적 없이 물려받아서 입었고 이 책상에는 참고서가 넘쳐났는데 나는 학교 소각장에서 선배들이 풀고 버린 문제집 주워 풀었다? 키워준 은혜. 나한테 부모로서 어떤 도리를 했는지 글로 한번 써보라고 해봐. 양심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고 싶네. 그랬더니 남동생이 한동안 말을 못하더니 그 말이 사실이면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용서하면 될 일이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엄마한테 확인해 보러 가겠다고 얼굴이 벌개져서는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지금까지 연락이나 방문이 전혀 없네요. 제가 듣기 좋은 이야기도 아닌데 익명으로 글을 쓰는 이유는
남동생이 말한 용서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용서가 안 됩니다. 당한 제가 가해자를 용서해야 하는 의무라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진짜 용서하는 게 맞는 걸까요? 그 시절의 저를 떠올리면 너무 분통이 터져서 눈물이 흐릅니다. 다 잊고 잘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와서 트라우마 기억을 들쑤시는 걸 보니 더 힘들었으면 좋겠다고 저주를 퍼붓게 되네요. 남편에게는 부모님 돌아가셨다고 했었는데 남동생이라는 존재가 갑자기 나타났고 저의 성장 이야기까지 듣게 되니 남편도 충격인가 봅니다.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난 남편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며 저를 위로해주지만 사실 위로가 안 됩니다. 분이 안 풀리는 제가 너무 못된 걸까요? 익명으로라도 글을 써봤습니다. 너무 답답해서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에게 위로가 될 것 같네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사연자분을 위해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해드리는 라디오, 데일리 라디오였습니다.